예, 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토요일 오프로입니다. 날씨가 며칠 조금 괜찮아졌어요. 되게 많이 춥다가 며칠 저녁에 나가보니까 조금 덜 춥던데 다시 조금 추워질 수 있다고 그럽니다. 날씨 좀 유의하시고요. 자, 이번 주는 사실 이번 주 몇 분이 질문도 들어오셨고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경제나 경기 관련해서 참 안 좋은 소리들이 되게 많죠. 별별 소리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자, 경제가 안 좋고 경기가 안 좋아도 솔직히 안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역대급으로 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다들 보시는 이제 고금리, 고비용, 고부채 때문에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산 가격이 다 폭락했잖아요. 그래서 뭐 뭔가 지금 문제들이 좀 터지고 있는 상태고, 가게도 소비도 되게 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금리도 이 높은 금리가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갈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변에서 계속 안 좋은 얘기는 들릴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 사이클 쪽을 계속 말씀드리는 게 한국은 싸다. 한국은 싸다. 그리고 주식 사이클은 괜찮아질 거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얘기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일부러 뭐 좋게 얘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작년 말하고 올해 초에 나스닥 관련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쭉 20년 동안 우리나라 있었던 제가 봤던 시장, 주식 시장을 말씀드렸던 영상이 하나 있어요. 2월 달인가 올린 거 하나 있는데, 그때도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2020년부터 주식을 봤어요. 2020년에 이때 공채로 입사해서 전권사 선배들이 주식을 막 하라 할 때야. 그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벌 줄 알았겠죠. 그리고 2월 달에 그 도교산 갔다가 이제 회사 입사를 4월 달인가 했는데, 3월 달인가 오자마자 이제 삼성캐피탈 가서 주식을 풀로 땡기래. 그 3천만 원 땡겨가지고 또 어머니한테까지 얘기해서 한 7천만 원 그때 하나 들어갔습니다. 뭔지도 알아. 이름 바뀌었지만. 근데 그거 들어가고 여름휴가 갔다 오니까 딱 반에 반토막 나 있더라고요. 한 3, 4개월 만에 그래 된 거죠. 그리고 그거 갚는데 2년 걸렸습니다. 자, 그런 얘기 왜 드리냐면, 저는 근데 주식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시장 보는 거 정말 좋아해서 그때 그러고 나서 공부를 좀 많이 하긴 했어요. 공부를 되게 많이 했고 나름 회사에 맞는 직원이었고, 뭐 그때는 단기 매매를 많이 했지만 그것도 지방에 근무하다가 이제 서울 강남 쪽에 2008년 오게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닷컴 버블, 그 다음에 서울에 오고 나서는 그 서프라임 버블, 서프라임 꺼졌던 그 위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중국, 유로 리스크, 미국 신용등급 강등, 2015년에 그때 메르스 왔었죠. 그때 그리스 위기 왔었고요. 그 중국 한번 박살났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 2018년에 트럼프랑 중국 미중 패권 전쟁, 그리고 다들 아시는 2020년에 정말 급락해서 100년 만에 몰까 말까 했던 팬데믹. 이때 제일 급락을 많이 했고 공포에 사신 분이 크게 수익 났던, 유동성이 제일 많이 풀렸고 그 유동성이 지금 인플레 원인이 되고 있는, 이런 제가 박스권 쳐놨던 이 안 좋았던 시기를 제가 다 겪었어요. 저는 솔직히 다 기억납니다. 기억도 나고 제가 정리를 많이 해두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안 좋은 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반등을 줘요, 정신. 항상 사이클이 그렇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빠지면 반등 줘요. 안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망가지는 경우는 없어요. 뭐 경기, 우리나라에 뭐 큰 위성이 운석에 떨어져 지구가 안 망하는 이상 인류가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는 금융 시스템은 항상 사이클을 만듭니다. 달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반등을 줄 때 있죠. 2002년 요럴 때. 그 다음 2006년, 7년 이럴 때 있다는 중국 관련 이머징이 되게 좋았을 때고요. 2008년 바닥을 찍고 국제 공조를 하고 QE1을 풀면서 1년 반 동안 정신 날아갈 때,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 빠진 이후에 반등을 주는 장세가 다 있었습니다. 조금이나 어쨌든 간에. 근데 이때 경제가 좋았을까요? 주식 안 오는 일반적인 자영업자라든지 회사 다니는 분들이 좋았을까요? 이때도 경기 정말 안 좋았어요. 저는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이때 정실이 많이 올랐죠. 그때 무슨 얘기했습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어요. 무슨 일만 안 좋으면 다 터지면 다 노무현 탓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그 정도로 경기가 안 좋았어요.
부동산 올라왔고 부동산 산 사람만 좋았지 경기는 사실 그렇게 안 좋았습니다. 따지면 수출 경기만 좋았어요. 예전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우리가 다니면서 밥을 사 먹고 주위 사람 얘기 듣고 뭐 직장이 어떻다 이런 얘기하는 민생 경기, 내수 경기가 아닙니다. 이 주식시장에 포함된 70%는 수출 경기예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나 시총 큰 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나라 민생 경기, 체감 경기는 당연히 안 좋습니다.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사이클은 많이 빠졌어요. 아니, 많이 빠진 게 아니라 거의 다 빠졌습니다. 솔직히. 네, 지금 이 정도 빠졌죠. 고점에서 지금 33% 빠졌어요. 근데 지금 10년, 20년 전보다 우리나라 GDP나 코스피 이익이 똑같겠습니까? 10년 전보다. 따분히 늘었죠. 암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났죠.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보통 객관적으로 주가 지수를 평가할 때 자기 나라의 GDP와 비교하는 게 보통 그 버핏 지수라고 있죠. GDP가 얼마인데 전체 시총이 얼마냐 그런 것도 있지만 PBR을 많이 봅니다. 가치 투자를 할 때 많이 보는 지표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지수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거가 뭐 앞으로 좋고 나쁘를 떠나서 갖고 있는 자산만 몽땅 다 팔아도 그냥 시장에 내가 다 팔아도 1이 되면 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산만큼 평가받는 거예요. 근데 안 좋을 때는 점점 안 좋아질 것 같잖아요. 투매도 나오고 공포에 던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2008년 같이 역대급으로 떨어졌을 때는 이 PBR, 우리나라 코스피 PBR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산 가치보다 20%가 디스카운트 됩니다. 0.8까지 갔죠. 0.8배까지. 1보다 20% 더 떨어지는 거예요. 또 불안해서 그 아까 말했던 그리스 위기나 유럽 위기 터졌을 때 피거스 위기 왔을 때는 1.04배. 그것도 올랐다 빠진 거죠. 1배. 이때는 0.9배. 약간 특이한 케이스가 뭐냐면 2020년 코로나 때인데요. 이때는 뭐 진짜 넘으면 경제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위험이잖아. 사람이 존폐 위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주 급락을 빠르게 했고 0.7 정도까지 빠졌어요. 1400까지 갔었죠. 그리고 나서 3300 갔지 않습니까? 많이 빠진 만큼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지금 얼마냐? 0.85배 정도 됩니다. 0.85배. 코로나 때나 이 서프라임 때와 비교해도 절대 덜 빠진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많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가끔씩 제가 보여드렸나 모르겠는데, 자, 미국에서 보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우리나라 지수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는 달러 환산이에요. 지금 달러 관련해서 제가 환율 관련해서 걱정하지 말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뭐 서프라임 말고 그때 언제였죠? IMF 때,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위기 왔을 때, 이때는 우리나라나 동남아시아 자체적인 지역적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환위기 왔었고 달러 보유고 때문에 그 뭐 파산까지 가려다가 돈 IMF 도로 구제금융 받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일반적인 거지만 지금은 달러가 그냥 미국 애들이 인플레 잡는다는 명분 걸고, 물론 그게 다는 아닙니다. 금리를 미친 듯이 급하게 최고 빨리 많이 올려버리니까 이 비달러 국가가 다 박살나는 거예요. 선진국 유럽도 마찬가지, 안전자산이었다는 일본 엔화도 마찬가지, 이모저건 말할 것도 없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들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만 극히 안 좋게 볼 필요는 없다. 하지만 환율이 떨어진 만큼 작년 총가요 1달러당 108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1430원이잖아요. 한 30% 넘게 올랐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달러 가지고 우리나라 30%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여기서 50% 떨어졌어요. 거의 95, 96이 47까지 빠졌습니다. 아까 정시만 봤을 땐 33% 떨어졌잖아요. 근데 환율까지 감안하면 50%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수준이 언제냐? 환율 감안해 봤을 때 2006년 수준이에요. 2010년 수준, 2016년 수준. 자, 그 말은 뭐냐면 환율 같은 거는 당연히 그 나라의 경제력을 객관적으로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다 포함을 하겠지만, 그리고 외국인들이 계속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나라 코스피를 좌지우지하는 그냥 주포예요, 주포. 우리나라 주포 작전은 코스피 작전은 외국인이 친다고요. 그래서 제가 매년 매달 매분기 외국인 수급을 분석하고
나름대로 제가 데이터를 쌓아가고 말씀을 그렇게 드리고 6월 달에 외국인 파생이 어떻다, 지금 외국인 어떻게 산다 판다, 뭘 사느냐, 코스피 기준 수출 유지기 때문에 시총 큰 거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외국인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외국인이 사면 우리나라는 안 빠집니다. 다 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산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7월달 올 하반기부터 5조가 들어왔고 요번에 빠질 때 조금 팔았다가 다시 또 9월 말 7월, 10월 달에 계속 또 사고 있어요. 2조 넘게 샀어요. 그거는 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싸니까 유동성도 풍부하고 또 개인들은 핸들링이 편하고 앞으로 좋아질 섹터들이 많으니까. 자, 지금 달러 얘기를 드렸고, 제가 얼마 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주식 투자는 제가 경기가, 우리나라 민생 경기, 체감 경기가 안 좋아도 주식 사이클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금 빠졌다가 반등 주는 사이클을 말씀드렸는데, 그 상승 사이클은 우리가 느끼는 체감 경기가 아니에요. 어떤 거냐, 금리입니다. 금리와 환율이에요. 지금 환율 더 봐야 되죠. 원래 여기에다가 이제 어닝이 좋아지고 소비가 좋아지고 기업이 좋아지면 실적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들어보셨던 유동성 양세 다음에 실적 장세가 오고, 그 다음에 역금융 장세가 오고, 그 역실적 장세가 옵니다. 자, 그 웃긴 게 뭐냐면 지금 올랐다 빠질 때 이 한 2, 3년 동안 다 왔어요. 유동성 장세 퍼부었죠. 그 좋아졌죠. 실적 장세 왔죠. 그 다음에 지금 금리 올리면서 역금융 장세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실적이 나빠져요. 역실적 장세가 오고 있어요. 그걸 한꺼번에 다 겪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뭘까요? 다시 또 반등이 돼서 유동성 장세가 와야 되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 반등 주는 사이클을 주는 거예요. 이때 QE를 풀어서 돈 푸니까 유동성으로 올라갔고, 이때 유동성으로 올라갔고, 또 돈으로 올라갔고, 돈으로 올라갔고, 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때 좀 많이 기었죠. 닷컴 버블 때 2000년부터 미국은 거의 1년 2년 기었거든요. 2년 동안 기었어요. 이때는 QE가 없었어요. QE가 이때 생겼기 때문에. 돈 푸는 거는 이때 처음 생겼습니다. 2008년에. 이때는 금리로 조정한 거예요. 그리고 경기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내봤을 때는 인플레 때문에 금리를 못 내려요. 예, 그래서 지금 경기는 안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장이 급등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코스피가 우리가 7월, 6월 달에 엄청 역대급으로 틀리고 7월, 8월 달에 우리 2차전지 금양 샀을 때 나스닥도 상당히 크게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도롤라도 2,300이 2,550까지 갔었어요. 그때 우리 지수 사가지고 살짝 단타도 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똑같은 위기, 금리가 생각보다 안 되니까 시장이 적응하고 깨닫고 난 다음에 많이 빠졌잖아요. 2,100까지 빠졌잖아요. 그리고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는 거죠. 왜? 이때 기대했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연준이 절대 그렇게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금리를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리나라 직접 느끼는 민생 경기랑 체감 경기랑 이 정시 사이클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금리랑 환율로 이 기준이 잡혀야지만 저는 주식이 된다 봅니다. 근데 어제 되게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미국 금리, 연준 스탠스의 미묘한 변화. 자, 아까 전에 제가 금리를 인하했을 때는 유동성이 풍부하게 와서 정시가 급반등을 줄 수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인플레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고금리, 고비용이 유지되다 보니까 십수년 저금리, 그 제로금리에 익숙해져 있던 쌍금리의 이자를, 부채를 빌리고 비용을 조달해서 투자를 받았던, 나쁘게 말해서 좀비 기업, 좀비 가게들이 지금 힘들고 막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영국에서 파운드와 급등이라든지, 보시면 올해 토러스도 총리 사임했지 않습니까? 또 원자재 같은 것도 막 움직이고, 이모징이 지금 뭐 인플레이율이 60% 터키 넘어가,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융위기는 확률이 되게 낮아요. 지금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것도 나오면서 막 겁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럴 확률이 되게 낮아요. 금융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위기를 거치면서 어쨌든 오르락 내리락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여기서 더 떨어진다 보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보는 이유가 뭐냐면, 2008년 같이 리만 하나 터져서 한 번 더 떨어지는 그런 금융 시스템적 위기를 확률을 낮게 보는 겁니다. 사실 추락해야 날개가, 참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 높이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이미 높이 올라갔다가 많이 빠졌습니다. 네, 충분히 빠졌고,
우리나라 역대급으로 빠져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PBR 기준도 마찬가지. 이 싸니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 물론 지금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약한 고리들이 끊어지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부동산이라든지 안 좋은 섹터들이 있어요. 그런 건 피해 가야 되겠죠. 그리고 장이 급반등을 못 주면 밑에서 바닥은 싸고 안 빠진다 하더라도 뭔가 터지면 또 살짝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 약한 고리들이 있어요. 이제 부동산 피해파가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 정권 건설주 몇 개 부도나서 코스피에 살짝 영향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는 거예요. 현금 가지고. 아직 미국이 금리 인하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고금리가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 때문에 터질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현금을 80% 30% 들고 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IRA 법안 조금 더 들어가면 중간선거 이후에 저는 변화가 계속 온다 보는데 그 자기 나라의 어떤 자기 국민을 보호하고 하기 위해서 온갖 정치적 포퓰리즘을 온갖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끝나고 난 이후에는 정책 변화가 올 거죠. 동맹들이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이제 위안을 줘야 되고요. 중국을 계속 때리는 것도 살짝 휴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 같은 거 지금 불평등 받고 있다는 것도 또 보듬어 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이제 인플레 잡겠다고 막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이든이 총간선거 끝난 이후에 인플레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린다 그랬는데 어제 같은 케이스는 이것 때문에 과도한 경기 침체가 유발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연준 위원들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그게 사실 미묘한 변화인 거고요. 금리가 어제 기준으로 지금 화면이 안 보이나? (4.3이) 넘었다가요 어제 4.2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사실 제 기준 4%였거든요. 그래서 더 올라가면서 되게 불안했고 정시에 돈이 안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말했던 달러가 위에서 조금 빠지고 있는 흐름이 보이죠. 흐름이 좀 보입니다. 무조건 확 빠진다 말씀을 안 드리지만 금리도 고점 대비해서 조금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 이제 주식을 살려는 사람들이 조금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랑 환율이 고점대에서 고가 밴드 형성이 되면 제가 말하는 빠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더 오르지 않고 좀 주춤거리겠네만 돼도 정시는 조금 한숨을 돌린다고요. 그게 지금 연준을 통한 미묘한 변화고 어제 미국장 보셨겠지만 상승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지금 4.75까지 올린다는 얘기 있잖아요. 지금 미국 금리가 3.25니까 11월 초에는 당연히 75bp 올리면 4%가 됩니다. 우리나라 3.5%잖아, 3%잖아요. 그리고 12월 달에 75냐 50이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나 3월 달부터 계속 75, 75, 75 올리다가 12월 달에 50으로 올리면 이것도 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확 급반등해서 정시가 날아간다는 건 아니지만 더 빠지지 않고 밑에 살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 달 동안 사실 재미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정지도. 저도 사실 종목 매매 많이 안 드리고 예전처럼 이렇게 반등을 줄 때 사자, 이제는 지켜보지 말자 말씀드리면서 종목을 보면 됐잖아요. 그때 7, 8월 달에는요. 지금은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방금 말씀드렸던 정치적 이슈 전까지 계속 얘들이 누르고 있고 어제 살짝 미묘한 변화를 줬지만 환율이나 금리가 계속 고점이 나오기 때문에 금리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사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시장에서도 보면 재미없어요. 그건 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주도주가 신고가 터치라도 신고가 안 나고요. 박스권 버티지만 주도주 아닌 것들은 많이 빠지고 가끔 급등하는 것도 나와도 주도주 될 만한 게 솔직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좀 지겹지만 조금 현금 홀딩하면서 그냥 시장 얘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지금 초기 때 지금 말씀드렸던 경제와 금융은 진짜 안 좋아요. 아직 디레버징을 해야 되고 사람들이 지금 부채를 줄이는 과정이다 보니까 소비도 줄고 경제는 분명히 안 좋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안 좋아요. 최소한. 하지만 주식 사이클은 미리 많이 빠졌고 최소한 6개월, 8개월 선행지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했던 사이클처럼 밑에 바닥대에서 살짝 밑에 충격을 단기적으로 줄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럴 때 살 기회를 보시고 리스크를 대비해서 주도주를 발굴하고 그쪽으로 몰아가시면 됩니다. 자, 아까 말했던 이제 한 2주도 안 남았어요.
이제 11월 달에 중간선거 그 FMC 끝나면 분명히 저는 변화가 올 거라 봅니다. 그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자고요. 지금 이 정도 얘기 많이 드리고 어서 공부 많이 하시니까 지금 주식 사이클을 기대하는 이 우리나라 싼 한국 증시에서 뭐 주도 섹터 찾는 그런 걸 말씀드리고 있는데, 금리 환율도 이제는 뭐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아요. 금리 환율은 더 이상 오르지 않는 게 이모징 금융인 우리나라 증시에는 정말 좋습니다. 근데 환율은 그런 흐름 보이고요. 금리도 지금 어제 연준 위원들의 묘한 멘트가 바뀌면서 계속 오르다가 조금 이제 진정이 되나 이런 뉘앙스로 바뀌었다 보시면 돼요. 하지만 확 올라가는 게 아니다. 아직 증시는 11월 달 요거에 버텨야지만 뭔가 바뀔 수 있고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국가별로는 한번 좀 간단히 정리를 드리면 어닝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차별화 나와요. 안 좋은 것들은 30%씩 빠져요. 그다음 지금 좋은 것들은 그래도 미국이 워낙 수십 년간 얘들은 주식으로 많이 벌었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로족도 많고 또 일자리 잘 안 나와요. 사실 저축은 많이 쓰고 있고 그때 보조금도 많이 써서 바닥이긴 한데 아직까지 얘들은 고용이 타이트합니다. 소비도 사실은 주식 많이 빠졌지만 소비도 꽤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은폐로도 안 빠지는 이유가 있겠지만 어린 시절도 그렇게 확 빠지진 않습니다. 대신에 주가 차별화는 있어요. 자, 중간선거 이후의 변화는 계속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연준이 뉘앙스가 계속 올리겠다, 이제 무조건 누르겠다가 아니라 살짝 뭔가 과열에 대한 경계를 하는 분위기. 그래서 계속 75가 아니라 50bp의 기대감이 12월 달에 지금 실제 수치로 좀 많이 올랐어요. 75가 아니라 12월 달에 50bp 올리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증시는 조금 반등 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유럽은 지금 트러스 총리가 정책을 잘못 썼죠. 어쨌든 킹달러랑 미국 금리에 대항해서 각자 조정을 했는데 정책을 잘못 썼습니다. 이게 말하는 제가 정치가 경제를 망치는 경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경우 있죠. 부동산 PF 같은 케이스에. 그러다 보니까 총리를 사임에 그나마 낫죠. 그나마 나아서 어쨌든 중국 파운드와 길트 채권 같은 것들이 조금 나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일본도 사실은 개입을 했어요. 엔화가 계속 지금 빠졌잖아요. 어제 단기로 살짝 급등을 했습니다. 드디어 개입을 하지 않겠냐. 그게 이제 킹달러를 누그러뜨리는 원인이 되겠지만 그런 것도 이제 저희가 좀 보고 있고 나름 괜찮은 시그널이라 봅니다. 자, 러시아는 지난주 말씀드렸던 약간 유화책을 쓰고 있고 아까 제가 11월 달에 중간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큰 변화를 본다 그랬는데 정치적으로 아마 지금 사우디랑 또 사이가 안 좋잖아요. 미국이요. 근데 아마 이란이 아마 개입될 것 같아요. 이란이 원래 사우디랑 완전히 두 개 중동의 맹주, 정말 견원지각이거든요. 시아파, 수니파라는데 근데 이란이 들어오게 되면 뭐가 좋으냐. 핵협상이 대전에 트럼프가 망가뜨렸던 게 그게 되게 되면 혹시 바이든이 그쪽 되게 되면 이란이 천연가스 엄청난 생산국입니다. 그러면 지금 러시아가 유럽 잡고 있는 목줄을 못 쬐요. 그죠? 그리고 얘들 인플레 유럽 쪽이 살짝 풀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란은 미국 쪽이라 보다는 차라리 원자재는 그쪽이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기대감이 살 수도 있고 아마 그런 걸 감안해서 그 사우디 빈살만이 이번에 감산을 더 많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란을 견제하면서. 그러면 러시아는 중간에 붕 떠버려요. 그 지금 재건조가 사실 올라가는 것도 내가 봤을 땐 그런 뉘앙스 반영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뭐 영국이 한마나 좋다 하지만 금융적으로 지금 워낙 많이 빠져 있고요. 증시도 금리도 뭐 아까 말했던 금융적으로 큰 리스크가 아직까지는 아니라 봅니다. 중국도 되게 중요하죠. 이번에 지금 내일 아마 7명의 상무위원이 발표가 될 텐데요.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리커창 같은 그 공청당이 나와서 누가 이쪽에 되냐에 따라서 정치냐 경제냐 지금 따지는데 어쨌든 지금 시진핑은 경제보다는 정치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대만 쪽 때린다는 얘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군사적인 준비를 한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경제 쪽을 살리면 좋겠는데 거기를 아마 어떤 견제할 수 있는 인물이 될지 안 될지는 내일 나올 거예요. 그래서 상무위원 발표를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중국은 자기 내부적으로 돌려서 그냥 쉴드 열심히 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쪽이나 제로 코로나가 좀 풀어지게 되면 우리가 바라는 중국 소비가 사라질 때는 글로벌 경제로서는 괜찮은 효과가 볼 수 있다. 그 정도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외국 수급 보면서 보고 있고 실제로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주도주 찾는 과정인데 2차전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PF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냥 요거는 섹터적으로 조심하시면 돼요. 그 접근하지 말라는 건 안 하시면 됩니다. 약세장일 때는 수익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좋은 거를 피해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리스크 관리하는 게. 그 안 좋은 거는 피해 있으면 돼요. 그래 안 하면 됩니다. 자, 가계부채는 계속 부담될 거예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봐요. 자, 코인은 어쨌든 지금 19K 왔다 갔다 하고 19K 초반이고요. 그때 말했던 개별주 코인은 아마 어쨌든 말씀드렸던 10월 말 뭐 2, 3주 또 내 한다 그러니까 빗성 같은 케이스가 어제 진짜 간만에 그 테라 루나 사태 이후에 수개월 만에 신규 코인이 상장이 됐습니다. PCX인가 아마 안에 있던데 그 이후로 한 두 번째 세 번째로 우리 개별 코인은 상장이 될 거예요. 섹터 테마는 뭐 똑같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도 그쪽으로 편입을 좀 많이 해놓고 있고요. 그 뒤에 제가 로봇이랑 그 다음에 지금 IRA 법안 중간선거 전에 자동차, 그 다음 반도체 엔터 기준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옴시티라든지 재건주가 지금 계속 제가 말씀을 중간에 드리는데 여전히 얘들은 주도주가 안 돼요. 그래서 수익 성격이 그렇고 컨텐츠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보기는 보고 뭐 한미 글로벌이라든지 지금 데모, 그다음 우리 했던 현대 에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양지사 같은 거 있어요. 양지사 자체적으로 지분 경쟁 때문에 지금 규모가 상당히 크게 움직이는데 그것도 거의 다 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리스크 있는 테마는 주도주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양지사 같은 것들은 거의 단기로 다 왔다 봅니다, 저는. 자, 그리고 지금 부동산 PF 적으로 얘도 정치가 경제를 망친 케이스입니다. 정부 지방부채,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해서 완전 다 깎아먹고요. 그 다음에 회사채나 이쪽 지금 금리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지금 ABCP 같은 게 지금 안 돌아갑니다. 뭐 10%, 20%짜리도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확산이 좀 될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정권사 몇 개나 건설사 몇 개 나가라 떨어질 수 있습니다. 부도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2003년에 카드 대란 정도까지는 아니라 봅니다. 그때까지는 아니고 2006년에 SK 글로벌 사태라든지 2011년도에 부산 저축은행 사태가 있었어요. 그때 증시가 그나마 올라 있었다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5% 정도. 근데 뭐 우리는 워낙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충격받으면 그때는 저는 현금을 쓸 생각입니다. 밑에서 살 거예요. 안 빠지면 그냥 70% 버티면 되고요. 이쪽은 계속 건들지 말고 이쪽 종목은 보지도 마라. 빠졌으니까 사보자. 여보네 얘는 괜찮다고 그러던데 사보자.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리스크 관리입니다. 저 종목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번에 종목이 어제 요거는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게 2차 전지 기준이지만 제가 샤페론 말씀드렸잖아요. 샤페론 3일 전에 상장이 됐습니다. 근데 안 좋았죠. 이게 5,000원 공모가가 나왔고 비상장 돌고 있는 구주주는 보통 10,000원 기준이에요. 근데 이게 11,000원까지 갔다 왔단 말이야. 그리고 물량을 이때 거래량이 한 1,900만 주 거래되면서 어지간한 개인들이 많이 털어버렸어요. 5,000원에 사는 애들은 당연히 털었을 거고요. 수익 보니까 장도 안 좋은데 불안하잖아요. 많이 털어 수익 익절했고 10,000원대 근처에 있던 비상장 물량도 많이 털렸어요. 일부가. 그리고 한 번 더 빼버렸죠. 안 되네 싶었는데 어제 제가 이제 전체 공개 방송을 잠깐 했었는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따를 드릴라 했어요. 원래 방에도 제가 드릴라 했는데 점심 먹고 1시 2분인가 뭐 잠깐 고개 돌리면서 붙어버리더라고. 한 4, 5% 남았었는데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드리진 못했지만 우리 지금 들고 있는 주도주 있잖아요. 수급주, 매집주. 그거랑 지금 관계가 있고 얘들이 지금 이거를 이용해서 좀 움직입니다. 그 종목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려요. 이거는 또 유튜브 공개 방송이기 때문에 한 들어보시면 다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샤페론이 어제 어쨌든 20% 떴다가 상 붙이고 단기로 해먹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 샤페론은 이제 9,270원, 90원 상한가 들어갔는데 이게 월요일 아침에도 갭상승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5%, 10% 떠서 10% 뜨면 10,000원 넘어가잖아요. 아니 10,000원 근처에서 나온다. 그러면 혹시나 가지고 계시거나 그때 이제 공개 방송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분 일부 정도는 부분적으로 익절하세요. 항상 말씀드렸지만 갭 상승 나오면 단기로 일단 일부는 익절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빠질 수 있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왔다 갔다 해도 어제 들어온 물량이 꽤 커요. 금액이 꽤 큽니다. 이 물량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주도주랑 관계된 물량이에요.
같이 합니다. 같이 솔직히 내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흐름 보면 알아요. 얘들이 이제 종목 두 개를 가지고 여기서도 먹고 저기서도 먹고 할 확률이 있다는 거지. 여기서 수익 보면 우리 가지고 있는 종목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걸 보면서 뭐 개인들이 붙이고 빠지고 하지만 우리 종목이 지금 8,100원, 9,000원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8,000원까지 빠졌잖아요. 제가 볼 때는 요번에 한 7,000원대에서는 바닥을 다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기회가 되면 7,000원대 뭐 중반까지는 빠지더라도 저는 추매를 좀 드리고 싶은데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고 샤페로는 어차피 길게는 못 가요. 이게 뭐 점상 가서 계속 올라간다, 그렇게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들이 한 달짜리 보호효소가 높아요. 지금 얘가 지금 상장이 10월 19일 날 들어왔기 때문에 11월 19일 날, 그리고 딱 한 달이면 11월 중순이거든요. 그때까지는 한번 단계주 해먹고 나와야 돼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여유가 별로 없죠. 그래서 아마 짧게 아마 먹을 것 같은데 그때 아마 우리 갖고 있는 종목들이 얘 따라서 한번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8,000원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얘가 끝난다든지 해서 수익 보고 나오잖아요. 엑시트하면 그 돈 가지고 아마 지금 우리 갖고 있는 주종목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7,000원대 다시 사든 저가 매수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말씀드렸던 7,000원대에서 바닥을 다진 이후에 상승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때는 제가 본격적으로 갈 때는 2차 전지라고 봅니다. 지금 짧게는 바이오 얘를 이용했지만 얘가 치매 관련이잖아요. 이거 얘는 이제 제 관종 넣어놓고 계속 볼 거예요. 제 신라젠 예를 드린 것처럼 이렇게 보면 끼가 있는 종목, 돈으로 얘들 왔다 갔다 하면서 돈 붙은 애들이잖아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잡주 이런 거 아닙니다. 돈이 꽤 크게 들어왔어요. 얘들이 그러면 신라젠처럼 뭐 몇 개월 있다가 뭐 올리든 뭐 단기로 해먹고 어떻게 하든 얘는 이미 끼가 있는 종목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싸게 상장됐기 때문에 다 가능한 겁니다. 그 시나리오는 샤페론 단기로 먹고 그 다음에 여기서 먹고 나온 애들이 빠져서 우리 들고 있는 주도주로 한 7,000원대든 8,000원대든 저가를 만든 이후에 올릴 것 같다. 이게 제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살 기회가 있으면 이번에는 살 게 없었죠. 못 샀잖아요. 우리가요. 추매를 못 했는데 한번 추매를 할 수 있도록 제가 2차전지 재료 쓰기 전에 한번 제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샤페론이랑 우리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대응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에코프로를 단기방에 제가 한번 드렸었어요. 단기절 두고 맞나 이번 주? LG화학도 드렸고 LG화학 대응 주니까 그 종목이 하지 말까? 전체로 다 나온 거라서 일단 지금 2차 전지는 우리가 지금 개별 수급주를 들고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이거죠. LG 에너지솔루션이 기본입니다. 반도체 볼 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보는 것처럼 우리는 이 종목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얘들 빠질 때 같이 빠질 수 있으니까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요. 얘가 제일 편하고 우리 중기주를 들고 있는 LG 에너지솔루션이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 에코프로죠. 에코프로 우리 먹고 팔아서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또 언제 또 기회 되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 장이 빌빌거리고 금리 환율 때문에 눌려서 별로 안 좋다 했잖아요. 큰 돈들이 안 들어오는데 얘들이 계속 신고가 도전합니다. 이게 지금 2021년인가요? 요때가 15만 7천원이 고가인데 요번에 15만 5천원까지 갔다 왔어요. 또 빠지면 또 매수가 들어올 거예요. 아니면 뭐 횡보하다 올라갈 수도 있고. 어쨌든 에코프로가 지금 제일 흐름이 괜찮고요. 근데 포스코 케미칼 이것도 신고가 났잖아요. 이것도 신고가 났다 빠졌고. 일단 2차 전지입니다. 자, 우리 갖고 있는 금양, 갖고 있었던 금양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코스모, 화학 코스모 그 신소재 이런 것들이 있죠. 다 마찬가지죠. 성일 하이텍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다 말씀 못 드렸지만 지금 어쨌든 21선 위에 있고 시장을 이기고 추세가 살아있고 돈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게 누가 뭐래도 2차 전지예요. 이번에 LG화학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바이오 하나 뭐 8천억에 인수해서 야 지금 같은 와중에 돈을 왜 써? 이러면 시장에서 많이 때리죠. 하지만 저는 그 종목도 제가 분석을 하고 봤는데 주가 되게 쌉니다. 그 바닥에 붙어 있고요. 예전에 사는 가격보다 되게 반의 반 가격으로 쌌고요. 그 다음에 실적도 괜찮아요. 앞으로 이제 원래 LG화학이 LG생명과학, 그 다음에 LG엔솔을 다 갖고 있던 회사잖아요. 빼놓더라도 나머지 애들이 바이오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LG생명과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대한 2차 전지 기준으로 가져가면서 바이오는 또 다른 이제 2차적인 엔진을 붙이는 거죠. 나쁘지 않죠. 되게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예, 그리고 이번 주는 이렇게 종목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매매는 사실 많이 안 하고 이제 초에 말씀드렸겠지만 시장이 그렇게 좀 미미하게 돌아가요. 이제 큰 돈들이 지금 안 들어오고 우리나라 장에서 왔다 갔다 해봐야 제봐도 별로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주도주 될 만한 게 별로 없고 다 짧게 치고 전체로 드릴 만한 것도 별로 없고 이럴 때는 제가 시장을 면밀하게 보면서 주도주로 집중하고 우리 꾸로 조금 이렇게 지키는 쪽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 봅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이슈들 생기면 한번 전환점, 변환점이 생길 거라 저는 봐요. 그때까지 조금만 보면서 우리가 집중하자고요. 지금 전 세계는 디레버리징의 시대입니다. 레버리징은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이 지렛대 효과잖아요. 그렇게 부채를 만들어서 이렇게 투자를 했던 시대라면 지금은 완전히 급속하게 바뀌어서 부채를 상환해야 됩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부채 그 레버리징 안 하고 조심해서 미국 선도적으로는 조심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지금 제가 7, 8월 달, 6월 달 말씀드렸던 곧 우리가 레버리지 쓸 때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쓸 시기. 그때는 이제 금리 인하까지 보고 싸길이 빨리 돌 거라고 봤는데 워낙 강하게 하다 보니까 저도 살짝 위축이 된 상태지만 어쨌든 레버리지는 쓸 시기 옵니다. 지수가 급등하는 게 아니라 지수가 횡보하고 더 안 빠지는 지수만 와도 주도주나 섹터주, 테마주 항상 돌아요. 우리나라는. 그때 그걸 사기 위해서 몇백 원의 개들을 사기 위해서 우리는 레버리지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심하고 잘 지키고 계시자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했던 미국 금리가 피크가 되고 달러가 피크나 고가변 형성이 되면 그때부터 슬슬 주식으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괜찮아지는 거고 경기가 안 좋고 민생 경기가 힘들지만 주식은 그때 투자할 때예요. 그 시기가 곧 온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휴일 되시고요.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요새 환자분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개인적으로 힘드시면 뭐 종목에 대한 얘기나 뭐 개인 얘기 하셔도 좋으니까요. 그럼 제가 갖고 있는 포트 내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을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얘기도 충분히 괜찮으니까 저한테 말씀을 주시고 자, 주말에 꼭 쉬시고 월요일날 활기차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